먼저 우리 서만철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철 회장님께서는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또 공주대 제6대 총장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회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다른 학문적 학술은 관계없는 것을 빼고 우리 학술대회와 관련 있는 그러한 분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실제 축사 시간에 오늘 모임의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은 다 설명됐죠. 그러니까 우리 근대 역사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역할이 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하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아웃스탠딩,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유니버셜 밸류, 그러니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유네스코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오늘은 그러한 어떻게 발표자분들이 그러한 유네스코에 등재할 만한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리고 오늘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한국 이 근대 역사에서 저도 제가 좀 이 분야에 약간 관심 있는 게, 제가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에 정교문화연구소장을 3년 6개월 했습니다. 마지막 정년할 때까지 했는데, 그때 우리는 매 학기에 선교 기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8개 나오잖아요. 그중에 안 가본 데가 대구도 가봤습니다. 제가 청라언덕 계명대교 병원 있잖아요. 거기도 다 가봤고요. 파이브 스테이션이 하고 있는 이러한 강주가 지금 5개 있거든요. 남장로교회가 분리정책에서 남장로교회가 호남, 북장로교회가 영남 그랬는데, 이쪽 호남 지방으로 파이브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군산하고 전주,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는 강주, 순천, 목포. 이게 이제 파이브 스테이션이에요. 제가 본데 8개 지방정부에서 보니까 군산이 빠져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도 김제도 가봤고, 강경도 가봤고, 강경이 모든 교단이 모여있는 곳이 강경이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보니까 춘천하고 청주하고 공주가 아마 들어와서 8개 지금 정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치를 찾는 건데, 선교사들이 트라이앵글 미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각 선교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과 교육과 의료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까 대구의 청라언덕이나 여기 양림동산이나 그다음에 순천의 매산동산이나 다 약간 높아요, 지대가. 그 지역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종합해서 병원과, 여기는 이제 강주는 재종원이잖아요. 병원과 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사택, 앙시르봉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 그러한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양식의 그러한 건축 문화, 양식, 그러한 것까지 왔고, 또 오늘 것이 인권까지, 그 당시에 서양이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 갖고 있는 평등과 인권, 그러한 것까지 우리 한국에 준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부에서는 서만철 회장님께서 아마 전반적인 그러한 근대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한 선교 기제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한 30분이었죠? 한 25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까먹었거든요, 앞 시간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현대 기독교 선교기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여러 가지 트렌드가
짧게 하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원고도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교 기지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그런 지역인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왔었는가 이렇게 보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보시면 1945년 해방되기까지 우리 한국 땅에 찾아오신 선교사님이 개신교 선교사를 말씀드립니다. 1529명입니다. 그래서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대략 69%, 그 다음에 영국이 13%,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한 6%, 7%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파송을 왔었고, 교단별로 보면 장로교가 45%, 감리교가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교사들이 왔던 그 분포가 오늘날 교회의 분포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선교 100주년 되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 의사였던 그분이 처음 오신 이후로 100주년 되는 그 기념 행사를 여의도에서 했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행사였죠. 그래서 선교 100주년 되는 동안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찾아왔냐면 약 3,000명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100년 동안 3,000명이면 이게 작은지 많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선교본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한국에는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평균 인구 대비해서 한 3배 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다. 이렇게 미국 선교본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가 활발히 되고 기독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만 그렇게 선교를 받아서 잘 믿고 그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전 세계로 170여 국에 2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선교에 있어서는 적어도 G2의 국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선교사님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명령을 내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3가지가 나오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이 3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하셨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던 그 3,000여 명의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와서 그 3가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병 고치는 일,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걸 건설했는데, 미션 스테이션은 어떤 도시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 도시의 중심부 외곽에 땅을 5만 평 내외의 땅을 확보를 합니다. 바로 광주도 마찬가지죠. 양림동이라는 이 지역에 땅을 5만 평 내외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겁니다. 학교를 넣었죠. 그 당시에는 학교가 우리가 관습이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도 못 보고 공부도 못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남학교 하나 짓고 또 여학교 하나 따로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병원 건립하고, 그 다음에 교회 건립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나갈 선교사들이 살 수 있는 선교사 주택을 넣습니다. 주택은 적어도 5채, 6채 많은 주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시는 분들 모실 수 있는 선교사 묘지도 그 선교 기지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 기지의 구성 요소가 학교, 남학교, 여학교, 병원, 교회, 선교사 주택, 선교사 묘지, 이 5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복합시설단지를 선교기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선교기지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전역에
우리나라 전역은 지금 북한과 남한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34개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사는 만주 지역에도 3개의 도시에 있어서 총 37개 도시에 그런 선교 기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땅에 23군데 도시에 있었고 북한 땅에 11군데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땅 11군데와 만주 지역은 이제 우리가 대상이 아니고 또 거의 다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남한 땅에 있던 23개 도시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0년 전 시설의 한 70%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8개 도시입니다. 그 8개 도시가 서울, 청주, 공주, 전주, 목포, 순천, 대구, 이렇게 8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8개 도시를 이제 잘 지켜내서 우리 후손들한테 잘 물려줘서 신앙 유지의 그루터기 역할을 하게 하자 하는 그런 역할로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국가유산청에 등록을 하고 한국선교유적연구회라는 단체로 세계유산으로 추진을 하자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어서 지난 6월에 광주 남구청의 김병래 구청장님께 설명을 드렸을 때 매우 뜻깊은 의미 깊은 일이니까 광주 남구청에서 앞장서서 그걸 하겠습니다. 합시다 하고 해서 지난 6월 20날 광주 남구에서 오웬 기념관에서 그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 협의회를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은 이제 서울 성곽을 가지고 지금 세계유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상 추후에 합류하기로 했고, 대신에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매우 잘 남아 있어서 선교 기지는 아니었지만 한국 초기 교회의 원형 모델을 잘 유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김제가 들어가서 8개 도시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남한 지역에 있는 28개 남한 지역에 있는 23개 선교 기지 중에서 선교 유적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데는 빼고, 선교 기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데를 우리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저렇게 그 녹색으로 표시된 데는 감리교 선교 유적이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는 미국 북장로교, 옛날에 미국이 남북 시대로 갈려 있었기 때문에 교단도 갈려 있었어요. 그렇게 북장로교에서 유지하는 데고, 서울과 청주와 대구는 미국 북장로에서 선교 기지를 운영했고, 밑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4개의 선교 기지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운영하는 선교 기지였습니다. 호남 지역을 남장로교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전주와 군산, 또 광주, 목포, 순천 이렇게 5개 도시인데, 안타깝게 군산에는 선교 유적들이 그다지 남아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호남 지역에 있던 5개의 남장로교 선교 기지 중에 4개의 선교 기지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지역별로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서울 선교 기지에는 왼쪽 위에 정동교회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화학당의 그 당시 건물입니다. 왼쪽 아래에 배제학당. 바로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한국의 근대 교육을 시작한 데죠. 근대 교육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교육시켰다는 것은 매우 그 당시로서 획기적인 그런 선교사들이 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화학당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심슨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께서 공부했던 그런 데죠. 또 이화학당을 시작했던 선교사님은 가운데 사진인데 스크랜튼 여사고, 배제학당을 시작했던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 또 정동교회도 시작했던 그런 분이시죠. 또 한국의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최초로 시작하셨던 분들도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서 대학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라는 그런 초급 대학 과정의 과정과, 또 세브란스 병원
건물의 앞자를 따서 연세대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 안에 지금 저런 그 당시 지어서 쓰던 그런 건물들이 오늘날까지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국가 사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매우 참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세운 학교죠. 그다음에 또 왼쪽 아래 사진은 스크랜턴 여사께서 이화학당에서 대학부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화여대의 모체가 된 바로 한국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학 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것이 이 선교사님들이다. 우리나라가 이 교육에 힘입어서 이렇게 발전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대학 교육을 선교사들이 시작했다는 점이죠. 여기는 전주 선교기지입니다. 전주 선교기지에 가면 저렇게 신흥학교가 설립이 됐었고 왼쪽 아래는 이 호남 선교를 맡았던 미국 남장로교에서 이 7인의 선교사라는 이 선발대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호남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 갓쓴 분이 이제 통역이고 바로 오른쪽 옆에 서 있는 분이 이제 테이트 선교사인데 그 테이트 선교사는 전주 선교기지에 중심을 두고 전라북도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중에 김제에 있는 금산 지역에서 교회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금산교회죠. 저 금산교회는 그림에서 보듯이 한식으로 지어졌는데 기역자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의 원래 모델이죠. 기역자 교회. 기역자로 지은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출입구도 다르고 그 앉아있는 공간도 다르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광목을 쳐서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구조들로 저렇게 기역자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성이 앉는 그 건물의 그 대들보의 상량문은 한문으로 쫙 써놨어요. 그리고 여성이 앉는 그 공간의 대들보에는 한글로 이렇게 쫙 써놓고 이렇게 남녀 구별을 이렇게 분명히 했다는 거. 꼭 뭐 우리가 남성이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했다고 그런 것보다도 여성들이 한자 공부를 그 당시 양반이나 돈 있는 가문에서 여성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깨인 사람들은 한글은 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여하튼 그런 교회, 한국 초기 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그 당시의 관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또 이 교회에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하고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반상의 구분이 뚜렷했는데 그 반상의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한 분 장립할 때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양반 집에 있는 하인이었어요. 마부였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다 장로 반열에 이렇게 올라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양반집 그 토지를 붙여 소작을 하던 그 사람들도 여기에 많고 또 그 집 땅을 밟아야만 오갈 수 있는 데 많은 사람들인데 투표를 하고 보니까 그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선택된 게 아니라 그 집 하인이 선택이 됐단 말이죠. 이거 정말 자기네들이 투표해놓고도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 당시 때 그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하인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 나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실 이 양반과 이 보통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제 상놈이라고 말을 비하해서 하는데 이게 같이 앉아서, 특히 그보다 더 아래는 또 뭐 백정이라든지 이런 계급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보는 것조차 창피하게 생각했던 게 이 양반 계급의 문화였는데,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슬기롭게 풀어나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거를 알려야 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제 교회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꼭 같이 함께 가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포 선교기지인데요. 호남 지역에서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선교기지가 이제 목포 선교기지죠. 왼쪽에 목포
있는 양동교회인데, 양동교회도 왼쪽은 남성들이 들어가는 입구고 오른쪽은 또 여성들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남성들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대한 융이 4년 이렇게 건축 연도가 딱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1910년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강생 1910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연도가 분명하게 적혀 있고, 사실 저는 이 건축물이 참 의미 있는 것이 이전에는 한국에서 집을 짓거나 건축을 지을 때 나무와, 저는 이제 건축학자는 아니지만 일반인 시각에서 보면 이 나무와 흙 이것만 가지고 집을 짓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돌을 가지고 전체 건축물을 지은 것은 서울에 있는 덕수궁 석조전하고 목포 양도교회인데, 두 건축물 중에 어느 건축물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날짜예요. 근데 준공식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같은 해에 건립이 됐는데, 만일에 준공식 여기가 더 빨랐다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생각을 바꾼 건물이에요.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 나무와 흙으로만 벽돌로 짓던 거기서 돌을 가지고 전체 집을 짓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남성들이 들어가는 입구 제일 위에 태극 문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태극 문양의 유래에 대해서 일제 36년을 저 태극 문양을 붙여온 상태로 지나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그 성도들이 거기에 담쟁이를 심어서 또 태극 문양이 안 보이게 유지하고 있다가 36년 지나서 해방됐을 때 담쟁이를 제거했을 때 저것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전해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포 선교 기지를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거를 근원을 좀 밝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가 민족 정기를 지켜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을, 우리나라를 지켜왔다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바로 이 호남 지역의 선교 대부인 유진벨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목포 선교기지에 건립됐던 학교가 정명여학교인데, 이 정명여학교의 천정을 수리하는 데서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료들이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참고를 하시라고.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정명여 중에서는 저거를 우리만 가지고 있기가 아깝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다 기증을 하고 본교는 카피본을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할 때 나눠줄 태극기라든지 또 나눠줄 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사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뭐 학교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경찰서는 다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부 산하에서 오직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 거기서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기지의 시설들은 사실 우리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를 한 그런 장소입니다. 목포는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가 저렇게 학교 천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 참,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김병래 구청장님께서도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커리커처가 이제 서서평 선교사를 그린 그림인데, 정말 온 일생을 바쳐서, 이 한국 선교를, 광주 지역 선교를 위해서 몸을 바친 분이신데, 돌아가실 때 정말 가진 재산으로는 동전 몇 잎과 모포 반조각 요거밖에 안 남았다 이럴 정도로 모든 재원을, 자기한테 오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데 썼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광주 최초의, 이 지역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는데 수천 명이 이렇게 함께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별히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남겼는데, 저는 이제 저분이 남긴 그 셰핑 선교사님이 남긴 그 자서전을 한번 봤는데,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만난 조선 여인 500명 중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50명도 안 됐다. 이런 기록을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옛날에 조선 여인들이 이름이 없어서 뭐 말순이나 끝순이나 여자 고만 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였다는 소리는 들어왔지만 그렇게 통계적으로 500명을 만났는데 50명이 안 됐다.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도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남녀 평등을 논하기 전에 존재 가치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왔을 그런 사회 환경에서 선교사들이 남학교 하나 만들면 꼭 옆에 여학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여학교를 만들면서 여학생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려고 보니까 또 양반집이나 권세 있는 집에서는 딸들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길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온다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을 데려다가 너 이름이 뭐니 학적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이름을 하나씩 갖다 붙여준 거예요. 성이 김치면 마리아, 김마리아, 김헬렌, 김환란이라는 이 김헬렌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박한나 이런 여성 이름들 하나씩 갖다 붙여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할머니 이름 중에 이런 세련된 이름이 있으면 우리 할머니 세련됐네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새드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여학교를 설계해서 여성을 교육시켰다는 것은 남녀 평등 사상이 저절로 거기에 따라오게 된 거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없어지는 큰 계기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오웬 기념각 바로 광주에 있었던 남학교가 숭일학교고 여학교가 수피아 학교입니다. 숭일학교는 이사를 갔고 수피아 학교는 그때 있던 위치에서 그때 있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양림동산에 수피아 학교에 지금 4개의 문화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양림동 이 선교기지를 세계유산이 된다면 이 수피아 여학교의 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호남신학대학이 여기 선교사 묘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수피아 여학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다른 분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천 선교기지. 순천은 우리나라 선교기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선교기지입니다. 물론 호남 지역 그 남장로교 선교기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까지 축적됐던 그런 그 노하우들을 지혜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건립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조지 왓슨이라는 분이 커다란 그 금액을 헌금을 해서 일괄적으로 병원과 학교와 교회와 선교사 주택들이 계획 도시를 건립을 했다. 그렇게 건립 주각적으로 또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지역에서는 또 우리나라 1호 앰뷸런스가 제작됐던 그런 지역이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이제 차츰차츰 드리도록 하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구에서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환영합니다. 발표자로서도. 대구 선교기지도 청라언덕, 청라가 푸른 아이비라는 것이죠. 푸른 담쟁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출신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저 미국 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그 명문학교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상징하는 그 푸른 담쟁이를 갖다가 옮겨 심고 그것이 특징이 돼서 그거를 한문으로 고친 것이 이제 청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라 언덕으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근대 투어도 됐고 여기에 그 개성학교를 건립을 했고 또 교회 대구 제1교회도 건립이 됐고 또 청라 언덕에 많은 지금 선교사 주택도 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동산병원 지난 코로나 때 그 동산병원에서 환자들을 다 다른 데로 이송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전적으로 진료를 해서 그때 그 원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공짜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선교 정신이 지금까지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대구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피아노가 최초로 들어온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 피아노를
부산으로 배로 와서 부산에서 배에다 싣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문진 나루에서 내려서 피아노를 옮기는 사진입니다. 그때 그 사진입니다. 참 대단한 역사죠. 그 피아노 여주인이 그 피아노를 옮기는 틀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자기 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그 엽서를 우리가 미국에서 도서관에서 발견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기에 기록된 거면 그 사이사이에 남자 31명이 들고서 옮겼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31man이라고 써놨습니다. 저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거를 기념해서 매년 가을에 10월 달에 피아노 100대를 동원해서 뮤지컬을 하는데 그 뮤지컬 이름이 귀신통 납시오. 그때 피아노를 귀신통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 모든 것을 귀신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하던 때라 말하던 때라서 나무 안에서 소리가 나니까 저 나무 저게 귀신의 역할을 아니면 뭐겠냐 하니까 저게 귀신통이었다. 영어로도 귀신통 그대로 나와요. 대구에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이분들이 개성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시킨 거예요. 피아노를 통해서 이 화성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음악가들이 이 대구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그것을 살려서 대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음악 창의 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 음악 창의 도시 지정을 받은 것은 대구시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이 일은 앞으로 청라 선교기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에도 이렇게 선교기지가 잘 남아 있습니다. 청주는 이제 대구와 함께 북장로교에서 운영하던 그런 선교기지인데 아까 청주에서도 주택 모양을 봤겠지만 여기서도 주택 모양이 이 지붕은 기와로 한식을 했고 그 밑에는 이제 서양식으로 내부도 서양식으로 했던 한국과 서양식의 이제 혼합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청주에도 지금 6채의 이런 건물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일신여고라는 그런 학교 안에. 그래서 청주는 조만간 이 유적들을 다 사적으로 승격시켜서 더 잘 보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에서 활동했던 밀러 선교사는 43년을 자기 아내가 3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2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미국에서 편찮으셔서 미국 가서 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한국에서 43년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 문학적인 소양이 많아서 저 위에 집에서 저런 시들을 많이 졌어요. 그 시들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런 찬송가는 저기 있는 저 집에서 작사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네, 공주도 선교기지가 잘 나오는데 공주는 감리교 선교유적입니다. 서울 정동 선교기지와 함께 감리교 선교기인데 공주는 특별히 선교사 묘지, 교회, 선교사 주택, 학교 이런 선교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공주는 특별히 유관순 열사가 2년 동안 최초의 근대 교육을 받았던 학교입니다. 공주 영명여 학교. 그래서 이 영명여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에 우리가 저런 유관순을 키운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족 동상을 세웠는데 그때 우리 전재규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축사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대구에서 또 여러분 오셨었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선교 유적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져가자 하는 그것은 결국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옛날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계유산으로 가져가려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는데 문화유산은 인류의 활동으로 만들어낸 문화적인 산물이 문화유산인데 주로 이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작품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6가지 문화유산에는 6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6가지 기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잘 맞아도 돼요. 한 가지 이상만 잘 맞으면. 그래서 저희들은 2번을 아주 집중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2번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했던 뚜렷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서양의 문화가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것으로 왔지만 그분들이 올 때 종교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사는 데 필요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양의 문화가 이 동양의 조선이라는 이 땅에 들어온, 그리고 또 여기서 살던 선교사들이 갈 때는 조선의 문화를 또 자기네 나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가져간 문화 교류의 뚜렷한 현장이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2번을 적용을 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고, 또 기준 3번도 없어진 전통이나 사라진 전통이나 또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을 나타내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는가, 그런 문제인데, 우리 남녀 7세 부동석이라든지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것들은 그때는 100년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바로 거기에 이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그런 뚜렷한 증거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서 기준 3번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교 기지는 결국은 이 동서양 문명 교류의 핵심 거점이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결국은 사회 개혁이 이루어진 그 온상 역할을 했다. 남존 여비 사상을 없앤다든지 또는 양반과 그 반상 제도를 없앤다든지 이런 제도를 없애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사회 개혁의 온상 역할을 한 것이 선교 기지다. 이런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간다면 세계유산적인 가치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좀 줄이라는 사회자님의 명령이 있어서 일일이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다른 나라에는 세계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도 비교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기독교 유적이 세계유산이 된 데는 세 나라가 있는데, 그 기독교 유적들은 개신교가 아니고 캐톨릭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나라라는데, 인도의 고아라는데, 또 필리핀에 있고, 인도의 고아는 500년 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양 루트를 찾아서 인도의 점령지를 만들었는데, 고아 지역에다가 거기에 건립됐던 교회 유적들이에요. 그리고 500년 전 유적이에요. 그 다음에 필리핀도 스페인의 통치를 거의 380년 넘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지어졌던 그런 그 캐톨릭 성당들을, 네 도시에 있는 성당들을 묶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했고, 일본도 나가사키에 250년 동안 숨어서 종교 생활을 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탄압했던 그 탄압 정책, 금교 정책을 피해서 무인도 섬으로 숨어 들어가서 지켜냈던 그 종교적인 흔적들을 찾아내서 2015년에 등재를 했습니다. 일본도 이 나가사키 유적을 등재시키는데 21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21년이 걸렸다는 말씀드리고, 국내 우리나라 유산과 비교하면 한국의 산사, 또 한국의 서원 이런 데도, 한국의 산사도 전국에 있는 7개 사찰을 묶어서 등재를 시켰고, 서원도 9개 도시에 있는 서원들을 묶어서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선교 유적을 8개 도시에 있는 선교 유적을 묶어서 하나로 등재시키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10년 전부터 전국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공주, 청주, 대구 다니면서 이런 학술회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60개 유적 중에 다음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조사를 시켰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 기지 유적이 8개를 우선 추천했는데 8개 중에서 4번째로 선교기지 유적이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이 돼서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기초학술 조사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서 올해 순천과 목포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면 내년에는 잠정 목록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어떤 일부 사람들보다는 이 개신교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 아까 사무총장 대표로 오셔서 축사해 주셨는데, 개신교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MOU를 맺고 있고, 또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 각 도시의 기관들과도 소유 기관이 또 동의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유 기관과도 MOU를 맺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방정부 협의회 의장님 자격으로 김병래 구청장님께서 아까 인사 말씀 주셨는데 그 협의회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각 8개 도시에서 공무원들 분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3차례, 4차례 모여서 저렇게 회의를 했어요.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방정부 협의회 공무원님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회의를, 여기에 와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립 총회를 했고,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김병래 부청장님이시고, 이렇게 출범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광주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기 광주에 계신 분들. 예.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정말 유대민족이 40년 광야상해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던 그 요단강을 강물이 그친 다음에 넘어간 게 아니라 강물이 넘쳐 흐를 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강물이 멈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세계유산 가는 게 뭐 저만큼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게 된다는 보장받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작했을 때 나는 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